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관심 갖기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집에 대한 투자죠. 어차피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투자와 실제 실주거 겸용해서 주택에 대해 투자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투자 차익이 생겼을 때 1주택이신 분들은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과세 조건을 갖추면 그 세금 자체가 거의 부담이 안 되는 수준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호용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이라는 곳에서 이 고자산 고객 절세 상담하고 직원들 교육하는 세무사입니다. 네,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는 게 뭔지 좀 확실히 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와 실제 실주거 겸용해서 주택에 대해 투자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투자 차익이 생겼을 때 1주택이신 분들은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 비과세 조건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 한 채에 실제 실소유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를 안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면 1주택 비과세 요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체크를 해야 나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팔고 났더니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래.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도세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시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 경비라고 하는 거 빼고 이렇게 해서 매매 차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연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다음에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낼 세금을 계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닌데 네. 이 숫자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정도는 알아야 내가 부동산 투자에서 그 세금을 좀 아낀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 조건 뭔지, 사실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답을 합니다. 자, 비과세 조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1주택 비과세 조건은 이 세 가지예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한다. 1, 2, 3죠.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어디 저희가 전세 계약이든 이렇게 하면 2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살면 기본 2년은 산다. 이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2년 이상 갖고 있던 집 팔면 비과세,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건이 사실은 조금 더 까다로워요. 우선 1세대가 뭐냐? 1세대. 예, 1세대. 이게 같이 사는 가족이 1세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꼼꼼히 보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렇게 돼 있고, 부부는 맞벌이 한다고 뭐 남편은 서울, 아내는 뭐 경기도 이렇게 따로 산다. 그래도 같이 살지 않아도 무조건 같이 사는 걸로 보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사항 하나 때문에 비과세 조건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니까 실제 내 거를 팔 때에는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들어봤던 얘기 중에 보면은 형제 관계였는데, 저도 집이 있고 이제 형제도 집이 있는 상태였는데 형제분이 어떤 직장 때문에 잠깐 아주 잠깐 우리 집으로 전입신고를 잠깐 해서 나 한두 달만 너네 집에서 살자. 그건 형동생이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집을 파시려고 했던 거예요. 세무사님께서 아니 이거 이대로 팔면 1세대 비과세 못 받는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한 집만 내게 2년 이상 보유했는데요. 그렇죠. 사실 동생 집까지 생각해서 2주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늘었기 때문에 맞아요. 나도 집이 있고 이 형님도 집이 있으니까 1세대 2주택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이 내용을 미리 아셨으면 그런 위험에 빠질 일조차 없었을 거죠.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떤지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러면서 또 집을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독립세대가 되려면 만 30세가 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 30세를 안 넘었을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기준이 더 있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의외의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라. 요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2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2년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해야 돼.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데에서 그러니까 집값 많이 오르는 지역 얘기하는 건데 그런 데서 집을 사신 분들은 소유만 하면 안 되고 2년 이상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주도 내가 내 집에서 직접 2년 이상 살아야 된다. 네. 보유만 뭐 전세나 월세만 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보유하는 기간 중에 2년만 살으면 되니까 처음에는 안 살았는데 네. 팔기 전에라도 2년만 채우면 이제 비과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4년 보유했는데 뭐 2년은 전세 주고 2년은 내가 살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1주택을 양도한다. 이게 너무나 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건 어떤 함정이 있냐면 주택이라는 게 오피스텔 이게 주택으로 해당될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사실 그 사람이 다 살 수 있게 돼 있지만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주택이 아니고 업무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세 계산할 때는 네. 그 건축법 이런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주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이 비과세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지금 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내가 매도하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매수하는 시점인가요? 네, 역시 날카롭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많이들 네. 헷갈려하세요. 이 조건은 취득하는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냐, 요걸 네. 봅니다. 내가 살 때. 그렇죠. 그래서 사고 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해제가 됐어도 살 때 조정 지역이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주택 비과세 조건은 이렇고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비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고가 주택이라고 해서 매매 금액이 12억이 넘는 그런 걸 고가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가 주택은 이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춰도 100% 다 비과세 해주질 않고 일부는 비과세 해주고 일부는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걸 또 말씀드려 볼게요. 이 양도세 계산하는 이 로직대로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원래 12억까지는 그 100%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네. 전체 매매 차익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그거를 12억이 넘는 부분과 넘지 않는 부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계산해서 내라고 하고 12억 이하 부분은 세금이 안 나오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가주택의 12억 기준이 네. 내 아파트의 매매가가 12억을 넘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취득 금액 아니고 네. 매매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매가가 12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봐서 그러면 12억 이하 부분이라는 거는 그 세무사님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24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네. 해보면 네. 12억 이하 부분과 12억 초과 부분은 24억 중에 12억으로 나누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중에 50%는 12억 이하 부분이고 네. 나머지 50%는 12억 초과 부분이 되는 거니까 네. 전체 매매 차익 중에 50%는 세금 안 내고 네. 50%는 세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2억이면 100%인데 네. 12억 1,000만 원에 팔았더니 세금을 다 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12억까지는 비과세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비과세 조건을 갖추면 그 세금 자체가 거의 부담이 안 되는 수준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5억에 사서 네. 14억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비과세 12억까지면 된다고 하니 내가 2억 세금 초과되니까 많이 내나 걱정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 요건. 그러면 제가 요거 계산을 바로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그 계산하는 과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
양도 금액에서 취득가액 빼게 돼 있으니까 14억에서 5억을 빼면 9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요 경비 없다고 치고 양도 차익이 이제 9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9억을 매매 금액 12억 초과 부분과 12억 이하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9억에 14억에 팔린 걸로 했으니까 양도 금액 14분의 14 마이너스 12를 하면은 이게 12억 초과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14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고르셨어요. 이게 딱 안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9억 곱하기 14분의 2. 요 금액이 세금을 내는 금액이 되는 거고 9억 곱하기 14분의 12 요거는 세금을 안 내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1억 3천 정도가 원래는 매매 차익이 9억인데 그중에 1억 3천 정도만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억 3천에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게 되는데요. 요 내용을 보시면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에는 내가 실제 보유한 기간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쳐서 최대 10년 이상 거기서 거주했다 그러면 80%를 빼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1억 3천 정도에서 80%를 또 빼주면 한 2천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매매 차익 아까 9억 중에 네. 장기 보유 공제까지 최대치를 적용받으면 2천만 원만 세금 나는 대상이 된다. 실제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집은 세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2013년, 2015년 이때가 집값이 아무래도 조금 최고 바닥점이 그쵸, 아닐까. 그쵸.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는 집 이외에 지금 말씀해주신 내 집 한 채 이외에 네. 한 채를 더 저렴할 때 사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전략으로 네.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원래 그 1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거는 헌법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헌법에 이 국가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 한 채 있는 거를 팔았는데 그걸 세금을 내면 그거하고 똑같은 가격의 집은 이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쵸. 다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한 채까지는 좀 세금을 면제해 주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채가 아니고 두 채이신 분들은 먼저 팔 때는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일단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따져보면 보통은 이사 갈 때 내가 원래 집이 한 채 살고 있다가 이사 갈 집을 삽니다. 그러면 내 집도 팔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나도 잔금일자 맞춰서 딱 팔리면 좋겠지만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갈 집은 샀는데 있는 집이 안 팔려. 그러면 졸지에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라. 비과세 안 해줄 테니까 세금 내라. 이러면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건 예외를 인정해 주자. 뭐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이 그러면 언제까지를 일시적으로 봐줄 거냐. 한 달이냐, 1년이냐, 3년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종전주택 살고 있던 집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야 돼요. 요 1년을 못 지키고 뭐 6개월 만에 샀다. 그러면 예외로 안 봐줍니다. 그리고 새 집을 사고 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원래 있던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 새 집을 샀는데 갑자기 새 집 값이 막 올랐는데 네. 이걸 비과세로 팔고 싶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새 집은 안 되고 예외를 그렇죠. 주는 거니까 네. 옛날 집 팔 때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 기간이 현재는 3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주택 정책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집값이 한참 오르던 뭐 3, 4년 전 이때는 1년 안에 팔고 새 집으로 이사까지 무조건 가야 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지금 그 이후에는 이사는 안 들어가도 돼. 근데 뭐 2년 안엔 팔아.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3년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까 또 보니까 네. 그 2년 거주 요건도 살 때 기준으로 막 하던데 네. 그럼 이것도 혹시 내가
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뒤에 뭐 바로 입주를 해야 되고 네. 그렇게 강화된 조건에 샀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1주택 비과세 얘기할 때는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 그 제한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시적 2주택 3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원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새집이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조정지역이 아니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살 때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정말 부동산 투자 고수분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것도 너무 좋은데 심지어 집을 3채, 네. 4채까지 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양도세 비과세 전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전에 말이 되던 시절이 좀 있었고요.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되냐면 집이 여러 채인 경우에 네. 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하면 그 나머지 주택을 혜택을 주는 경우가 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분양권을 이용한 투자가 있었는데요. 내가 원래 집이 한 채 있는데 새 집을 사면 아까 3년 안에 판다 이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집이 원래 있는데 이게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 분양권은 사실은 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리지 집은 아니죠. 그렇죠. 부동산 권리지 아직은 집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이제 지어줘야 될 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가 네. 요 집이 준공이 되면 그러니까 다 지어지면 그때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 3년이니까 그 사이에 지어지기 전에 분양권을 먼저 좀 팔아도 되고 요 집도 원래 갖고 있던 집도 그 내가 팔아야 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거죠. 요렇게 해서 종전집을 팔고 또 분양권이 집이 되자마자 또 새로운 집을 사거나 새로운 분양권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럼 세무사님 과거에는 내 집이 있어요. 네. 뭐 두 번째 집도 샀어요. 네. 그래서 분양권도 샀어요. 동시에 3개를. 네. 근데 얘는 집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를 팔 때는 네. 2주택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건 권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을 네. 분양권을 위해서 3채를 가졌는데도 그렇죠. 비과세가 됐었군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나요, 지금은?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분양권을 그 당첨받은 그 순간 아니면 분양권을 매매로 사는 그때부터 주택 숫자에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은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할 때 또 그 일시적 2주택 관련해서 예외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조금 전에 보신 화면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종전주택 있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분양권이나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 그걸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원래 있던 집을 팔면 1주택 비과세 양도 적용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든 분양권을 사든 똑같은 내용이죠. 3년 안에 팔아라. 그런데 분양권은 예외로 무슨 내용이 더 있냐면은 만약에 3년 안에 집이 다 안 지어지면 네. 어떻게 옛날 집을 비과세 받고 팔고 길바닥에 놔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외로 이 경우에는 신축 주택이 완공이 다 된 다음에 그 집으로 그 세대원들이 다 이사 들어간다면 그러면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3년 안에 팔아도 네. 1주택으로 봐주겠다. 뭐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럼 분양권은 3년 이내에 무조건 취득하고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네. 그 다음에 3년 내로 팔면 된다. 네,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대신 그때는 그 집으로 꼭 이사를 들어가야 된다. 근데 생각도 여기 1년 네네. 제한 없음 이건 뭔가요? 뭔가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죠. 위에 그림을 보시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집이나 분양권을 사라 이런 조건이 있는데 네. 아까 준공 후에 들어가는 그거는 1년 지나서 사라 이 조건은 없어요. 그럼 준공되고 나서 내가 세대원 정말 전입해서 정말 실거주 네. 하는 목적이라면 네. 1년 그 종전주택에서 1년 이후에 사야 되는 그 조건이 없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거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 분양 신청하려는 데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사셔도 되는 거죠.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다 보니까 신축 분양이 요즘 뭐 미분양 나거나 거의 원가 이제 분양가 수준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예전 주택을 산 지 사실 얼마 안 됐어. 네. 그래서 이걸 분양받으면 비과세가 안 되니까 네. 못 하겠다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한 없이 저렴할 때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완공되고 이거 팔고 입주만 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위와 아래 요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전략도 있지만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썼던 분양권을 주택으로 안 봐서 여기에 막 집도 한 채 더 껴서 막 하는 그 3, 4주택 전략은 이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네, 그게 과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 더 이상 안 됩니다. 집값 하락이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네. 이전 실거래가보다 이제 터무니없이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증여 매물이야, 아니면 네. 요거 뭐 절세 매물이야. 네. 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걸 뭐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뭐 간접적으로 좀 파악을 해볼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네.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실거래 신고된 내역이 나오는데 그 내역을 잘 보시면 거래 유형과 중개사 소재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 유형의 중개거래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런 경우는 실제 매물, 그러니까 이 특수관계자끼리 좀 싸게 거래하고 이런 게 아닐 확률이 더 높고 왜냐하면 가족끼리 거래하는데 중개사 통하는 일은 좀 드무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이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왜 그런 이제 저가로 매매거래 신고를 하느냐 그걸 또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나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걸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자녀한테 7억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3억 공짜로 그 혜택을 보는 거니까 좋은데 그쵸. 그러면 3억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증여세라든가 세금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끼리 그 정도는 증여세 안 물리고 봐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준다 이렇게 하니까 다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증여세를 봐준다 이 얘기예요. 증여세를 그 정도는 자식 줄 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가 증여세를 봐준다고 했지 양도세를 봐준다고는 안 했거든요. 증여세는 봐주지만 네. 양도세는 봐주는 게 아니군요.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양도세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에 샀는지는 뭐 정확치는 않지만 10억에 팔 수 있는 걸 7억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봐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실제로 현금 7억 받고 팔았어도 이거는 10억에 팔린 걸로 보고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10억짜리를 7억에 판 거니까 네. 그 증여는 봐주지만 양도세는 10억 기준으로 계산해야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는 네. 세금을 받아가야 되는 채권자인데 이 채무자가 너무 헐값에 파는 바람에 세금이 줄어드는 걸 막으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저 10억에 이제 7억에 팔 자녀한테 넘겼다고 하더라도 네. 뭐 비과세 요건이 되면 뭐 비과세일 테고 비과세 요건이 안 되면 네. 또 10억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네.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끼리 저가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걸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무사님 지금 네네. 같은 부동산 하락기 때 이렇게 급락하는 시기에는 네. 이런 증여성 매매 거래가 좀 늘어나는 시기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거래할 게 그 30%를 봐줄 수 있거든요. 네. 최대 3억 원, 원래 그 정상 가격에 30% 싸게 거래를 해주면 되는데 네. 뭐 이거 100억짜리를 네. 30억 깎아주는 건 안 되고 최대 3억 원까지만 깎아줄 수가 있어요. 30%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그 범위가 3억 이내여야 된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3억 한도에 걸리지 않는 거는 그 가격이 떨어질 때 이제 거래를 하면 자금이 그만큼 적게 소요되는 거죠. 아들 입장에서는 저거를 7억 주고 살 거를 시세가 떨어지는 단계면은 네. 좀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까 늘어날 수 있죠. 하락기 때 그럼 저런 증여성 매매 거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합법적 절세가 음. 투자 수익률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부동산 절세 기술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한 건데 그걸 몰라서 이제 손해 보는 경우가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선 처음에 집을 살 때 네. 내가 잔금일을 언제로 하느냐, 요게 또 한 돈 100만 원 이상 세금을 아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무슨 내용이냐? 처음에 우리가 집을 사면 재산세를 내게 돼요. 그런데 이 재산세를 내는 기준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주가 누구냐, 이 사람한테 1년치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 거래를 한다. 그러면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 임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5월 잔금일 수도 있고 뭐 6월 뭐 중순일 수도 있겠죠. 지금 정도면 딱.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사는 입장이다. 그러면 5월 말까지 잔금일을 했다 그러면 6월 1일 소유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해 재산세를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금액마다 재산세는 또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9억 기준이라면 한 12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7월하고 9월 두 번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예요. 5월 31일 잔금이면 사는 입장에서는 좋진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잔금일을 늦춰서 죄송한데 제가 출장 갔다 와야 돼서 잔금일은 6월 3일 어떠십니까?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6월 1일 소유주는 이제 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해 재산세를 한번 안 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는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게 좋고 잔금을. 그렇죠.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5월까지 하는 게 좋고. 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파는 분도 알아야 되고 사는 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이 하루 차이로 조절해서 내가 돈 100만 원 더 내야 된다.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그걸 내가 알지만 그때까지는 도저히 잔금을 맞출 수가 없어요. 라든가 뭐 다른 여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내가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억울한데 아무 생각 없이 뭐 5월 말이나 6월 2일이나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5월 말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팔아버리면 그럼 이제 한쪽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두 분 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면 절충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도장 찍기 전에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눈치 게임 하는 거죠.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잔금일을 6월 2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이제 파시는 분은 저도 그때는 출장이 있어서 한 5월 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감지하는 거죠. 저 사람도 알고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솔직히 오픈을 하고 그러지 말고 한 50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세금 어차피 120만 원 내야 될 테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렇죠. 깎아주세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처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심을 하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주택자도 이 양도세에 대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이 얘기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사례인데 한번 이 화면을 보실래요? 이분은 집이 한 채가 있어서 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이걸 23억에 파셨어요. 그래서 세금은 한 1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세금 내고 22억이 이제 수중에 남으니까 이걸로 또 새 집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팔고 났더니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금이 7억 9천이 나오셨어요. 세금이 6억이 나왔나요? 네.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러면 세금 내고 나면 15억 남는 거예요. 엄청 줄어들어. 완전 달라졌죠. 네. 그래서 분명히 1주택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됐는데 세법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이런 구분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그 단독 주택으로 분류는 됩니다. 법상으로는. 그런데 뭐 이런 겁니다. 1층 101호에 누가 살고 102호에 누가 살고 201호 누구 살고 이런 식으로 여러 집이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가 101호 102호 따로 돼 있지 않고 전체가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이런 걸 보통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 호별로 등기가 따로따로 돼 있는 거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차이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그거는 그냥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사고 팔 때는 1주택으로 봐줄게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세대 주택은 등기가 다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채가 아니라 각각이 한 채니까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한 호실마다 한 채야. 네. 다가구는 열 집이 있어도 그냥 한 채야. 네. 한 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가구 주택을 하나만 갖고 계신 분은 이거는 그냥 한 채로 치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고 아까 그분도 팔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다가구 주택이 이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시면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층은 상가고 네. 2층, 3층, 4층은 집이야. 4층짜리 건물인데 집으로 쓰는 3개층이니까 네. 이거는 다가구 주택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밑에 상가가 껴 있어도 주거로 쓰는 게 3층이니까. 네. 근데 이제 상가 부분은 또 이제 집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는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있는데 집으로 쓰는 층이 3개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질 때는 1층을 상가로 줬는데 네. 이게 임대가 잘 안 가니까 야 이거 집으로 개조해서 임대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무허가로 개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 그러면 이제 집으로 쓰는 층이 4개 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다가구 조건이 3개 층 이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4개가 되면서 그건 더 이상 다가구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네. 그 호실을 다 한 채로 쳐서. 맞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 2개, 2층에 2개, 3층에 2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1주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4개 층에 있으니까 8주택이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문제가 됐냐. 1주택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방심을 해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로 골머리를 많이 앓으신 분들이 집은 3층짜리인데 옥탑이 있었는데 네. 옥탑도 이제 또 좀 더 개조를 해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임대를 준 거예요. 저희 집으로. 네. 그러니까 옥탑도 이게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넘으면 또 한 개 층으로 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옥탑이 네.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서 조금 넓게 해줘야 되고. 그렇죠. 임대료 더 받으려면 더 받아야 조금 되고. 넓혀야지. 조금 이게 개조를 했더니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개 층 더 봐서 이제 이 네. 1주택을 넘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아까 1세대 1주택 조건이 뭐 세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놓쳐서 비과세 혜택을 날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주택자도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더 드리면은 조삼모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사실 별 그렇죠. 이득 별 차이 아닌데.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별 차이 없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 양도세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보통 이제 부동산을 팔면 이제 목돈이 생기니까 가족들 중에 좀 뭐 어려운 사람 아니면 자녀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뭐 한 2, 3억 생겼는데 네. 자녀 한 3천만 원 징여주고 싶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들을 부동산을 팔 때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이거죠. 부동산을 팔면 일단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걸 가족들한테 증여하면 뭐 증여 공제에서 세금 안 나오는 구간도 있지만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서 어차피 팔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잘라서 그거를 증여를 하고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부동산 증여를 해준 게 되고 이제 소유주가 바뀌었으니까 매매 대금을 직접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 네. 아니 그러나 저러나 똑같잖아.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네. 조삼모사가 되는 거고 네. 여기에도 약간의 이제 차이가 생긴다.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중에 양도하기 전에 미리 증여한 다음에 팔면 세금 좀 줄어든다.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있는데 그건 요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처음에 A에 사서 C에 팔면 양도 차익이 엄청 큰데 네. 중간에 증여를 하면 증여한 이후 가액만 매매 차익이 되니까 증여하고 나면 매매 차익이 좀 줄어들어요. 5억에 사서 10억에 팔면 5억이 양도 차익인데 네. 한 8억에 자식한테 증여해줬어. 네. 그럼 자식 입장에선 2억만 차익이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증여한 다음에 팔면 세금이 준다. 이 구조가 일단은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까 법에서 야, 가족한테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증여하기 전 차익으로 세금 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 바꿔서 10년 안에 10년 동안 팔면 네. 넌 이거 그냥 세금을 줄이려고 받은 거니까 그쵸. 예전 취득가액까지 5억으로 해서 네네. 5억으로 한다. 맞습니다. 10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길죠. 그게 원래 5년이었는데 네. 올해 초에 법이 바뀌어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아, 늘어났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팔면 절세 효과는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이제 기고문도 쓰고 좀 했는데 그게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네. 좀 아는 척 좀 해보면 이게 양도세 2월 과세라는 제도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세금 많이 내게 하겠다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용이 돼도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를 든 게 5억에 사서 자녀한테 8억에 증여해주고 자녀가 10억에 팔았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약간 다릅니다. 내가 5억에 사서 이걸 자녀한테 8억에 100%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 50%만 해준다. 그러면 이게 8억이 아니라 50%니까 4억에 주는 거죠. 아, 그렇죠. 지분을 50%만 주니까. 네. 근데 어차피 2월 과세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매매 차익이 나하고 자녀 거하고 합쳐서 매매 차익 합계가 5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2억으로 줄지 않고 5억으로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그 아버지 혼자 팔아서 한 사람의 매매 차익이 5억이 됐을 건데 네. 증여를 했더니 두 사람의 매매 차익이 합쳐서 5억이고 한 사람으로 보면 2억 5천, 2억 5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도세가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5억 원에 대해서 세금 한 번 내는 것보다 2억 5천, 2억 5천 이렇게 쪼개서 내는 게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직전에 증여해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그 복잡한 내용이라서 네. 여기에 나 저거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 상담을 꼭 받은 다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시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손해를 보시는 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양도세는 1년 단위로 매매한 걸 다 합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3월 달에 판 거는 이익이 났는데 10월 달에 판 거는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이 같은 해면은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 난 거는 뭐 다시 이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익이 난 부동산하고 같은 해에 팔아서 이 손실 난 거를 이익에서 빼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런 부동산이 없는데 얘는 좀 큰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가 커야 좀 알기가 쉬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는 20억에 대해서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내야 된다. 또 하나는 10억 손실이 났다. 이거를 연도를 달리해서 팔면은 한 해에 이익이 난 거는 9억 2천 세금 내고 10억 손실 난 거는 그냥 세금 안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같은 해에 팔면 이익이 합쳐서 10억밖에 안 되니까 낼 세금이 4억 2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줄어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실을 안 보는 게 제일 좋지만 이 손실 난 것도 이익 난 거에 세금 돌려받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은 주택 취득세를 100%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도 있었는데 기존에는 부부 합쳐서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주택 취득 가격도 제한이 있어서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그거보다 좀 더 싼 3억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3월 14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득 제한은 없고 주택 가격은 12억을 넘지만 않으면 취득세의 100%를 깎아준다.
그 대신 한도는 세금 200만 원까지만 깎아준다.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럼 소득 요건이 없어지고 주택 요건도 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거의 웬만한 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는 경우 거의 해당이 되겠네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진짜 꿀팁이 될 만한 분들은 작년에 이미 사신 분들 중에 네. 소득이랑 가격 조건 때문에 걸려서 혜택을 못 보신 분들 이분들도 소급해서 혜택이 생깁니다. 아, 소급 적용이 되나요, 이게? 네네. 이게 언제 이후 되냐면 네. 이게 정부에서 작년 6월 21일에 정책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말을 믿고 작년 6월 21일 이후에 사신 분들은 네. 이 바뀐 법을 적용해서 돌려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취득이라는 게 네.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대법원님? 네네. 이거 항상 궁금해요. 맞습니다.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시고 계신데 네. 잔금일 기준입니다. 네. 잔금일 기준으로. 네. 그러면은 21일 이후라면 네. 6월 21일이 잔금일이면 혜택이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돌려주세요. 네. 하면은 돌려받는다. 구청에 내시는 거거든요. 구청이군요. 네, 시군구청. 네네. 그래서 거기에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시면 되고 공무원분이 알아서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돌려주면 좋겠지만 네. 그분들이 이걸 자동으로 맞는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집 사신 분들은 이거 꼭 체크하셔서 네. 취득세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중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조금 귀 기울이셔야 될 내용입니다. 뭐냐면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새 집을 사서 아니면 뭐 원래 있던 두 채 중에 하나를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 임대 사업으로 등록하신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은 임대 사업 등록하고 조건을 잘 갖추면 등록한 거 빼고 내가 실제 거주하는 집 한 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집을 팔 때 1주택으로 쳐서 비과세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그 함정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내가 아까 이제 일단 두 채로 가정해서 하나는 임대 등록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판다. 그러면 이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팔고 나면 이제 임대 주던 집이 한 채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팔 때는 1주택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1주택 비과세가 된다. 요거까지 일단 팩트는 팩트입니다. 네. 그런데 거주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주택만 한 채가 남았다 그러면 네. 이 전체 매매 차익 중에서 거주주택을 팔고 난 이후에 오른 가격 네. 그것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주의하라는 게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임대주택 한 채만 남았으니까 이것도 비과세가 된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 그림 보시면 매매 차익 전체 중에 되기는 되잖아요.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생각보다 이 혜택을 많이 못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혜택인 줄 알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 거주주택은 양도차익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네. 임대주택은 총 6억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거주주택 양도한 이후 부분만 비과세가 되니까 임대주택의 경우엔 전체 양도차익 6억 중에 5억 원은 비과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더라면 그러면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차익 2억 원 이 비과세 안 받고 임대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쪽이 네. 차익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에 맞는 분들은 이걸 꼭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혜택인 줄 알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손해보면 안 되니까 나는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게 금액적으로 유리한 건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전체 다 비과세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이걸 따져서
오히려 임대 조건을 일부러 위반해서 네. 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안 받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아,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는 제가 선택할 수는 없고 네, 그냥 임대주택이고 거주주택 있으면 이건 비과세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데 네, 임대주택 조건을 뭐 이제 위반한다는 게 그 세입자분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위반이 아니고 네, 세입자분하고 뭐 합의가 돼서 금액을 조금 더 시세대로 보통은 임대주택이 시세가 더 낮으니까요 월세 시세가 네, 그거로 올리는 걸로 세입자분하고 협의가 돼서 세입자분하고는 원만하게 됐지만 법적으로는 5%만 올려야 네. 되는데 지금 6% 올렸어. 네, 그럼 이제 임대주택 혜택 취소.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내가 거주주택 네. 이 주택을 과세로 팔고 나 이제 집 한 채만 남았으니까 네, 요금 비과세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어렵네요. 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네. 그런데 혜택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네.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호영 세무사님께 정말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네, 저희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상담하고 할 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절세 상담을 언제 하는 게 최선인가? 이제 이 지식이 점점 늘으시면서 이 정도는 내가 다 체크했어 이렇게 해서 상담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매매든 취득이든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사인한 다음에 이제 세금 낼까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모든 게 거의 다 끝나고 나서 상담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걸 할 걸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절세 상담은 꼭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임대 계약서 이런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하시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경우인데 질문을 할 때 조금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이미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내가 다 체크를 해왔어. 그러니까 당신은 금액이 얼마인지만 계산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 내가 점검받을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세무사님 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는 와중에 내가 모르던 거를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가급적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상담을 받으실 때 너무 많이 잘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설명해 주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 이런 제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호영 KB 스타 자문단의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